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우리 잘 지내시오.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처부가 고수되기. 처부가 고수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왔어. 자, 2월 들어서 첫날이네요. 오늘 2월 1일 맞나요? 2월 1일 맞습니다. 네. 한 달이 지나갔어요. 벌써 2020년도. 예.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노준영 씨 나와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네. 이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네.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안녕하세요. 최재혁이고 카페 닉네임 엔돌핀입니다. 네. 카페 닉네임 엔돌핀.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5살입니다. 네. 노준영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왜,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죠? 강력한 다크호스가 나타났어요. 그러게요. 네. 항상 제가 네. 어딜 가나 막내였는데, 진짜 처음 2살 적나? 2살 어립니다. 예. 네. 2살 어린 분이 나타났는데, 예. 경매를 진행해온 과정은 준영 씨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고 왔어요. 너무 똑같아요. 네, 소름 끼치도록 너무 똑같습니다. 완전 도플갱어. 와. 근데 지금 5건 정도 낙찰을 받았고, 네. 예. 다 지금 5건을 다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처분한 것도 있나요? 처분한 것도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월세 들어오는 것도 몇 개 있어요. 5건 중에서 5건 중에서 총 낙찰 받은 게 5건이에요? 네, 5건 하고 이제 금매로 산 거 이제 1개 정도 있고, 아, 건매로 산 것도 있고, 네. 일반 매매로. 네, 공매로 산 것도 하나 있고. 그럼 총 경매 5건에 네. 공매 1건, 네. 일반 매매 1건, 총 7건을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그 중에 5건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4건 갖고. 4건 가지고 있고, 3건은 처분했고. 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야, 거의 독보적인데? 그러게요. 25세. 예.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 오늘 주제는, 우리 VIP 회원으로 가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찾아왔었어요. 지금까지 일반 매매로만, 일반 경매 사건들, 아파트, 오피스텔 주로 위주로 했었는데, 네. 이게 돈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이제는 특수 물건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왔고,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예. 그래서, 특수 물건 중에서 제가, 지분을 일단 추천을 했고, 하기가 만만하고, 네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예. 예. 그래서, 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하고 하는 대신에, 우리 엔돌핀님이 걸어왔던 경매를 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발자취를.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어요. 네. 되게 잘생겼어요. 약간 영화배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웃는 게 류준열하고 되게 닮았어요. 유준열. 네, 류준열. 그러지. 네. 있네, 머리만 올리면 돼요. 머리를 올려? 야, 큰일인데. 얼굴도 하얘가지고, 뽀해가지고. 네. 애인 있습니까? 아, 네, 애인 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됐어요? 네, 한 3개월 그 정도. 3개월. 3개월인데 애인이야? 그럼 뭡니까? 단기 매매 아니야 그거?
3개월. 근데 3개월이면 양도세 중과되는 거예요. 3개월. 뭐 조정지역이면은 가산세 더 붙어. 조정지역에 사나? 아니요. 애인이? 아니요, 집 근처에 삽니다. 아, 안 사는 조정지역이 아니구나.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25살이셔가지고, 연상이세요. 동갑 아니에요? 제가 25이고, 여자친구가 28. 아, 28. 네네. 3살 많아? 네, 3살 많아요. 원래 근데 저도 마찬가지만 연상을 만나야 돼요. 이해 못 해줘요, 어린애들은. 그러지.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28살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여자친구는 이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아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얘기를 안 해요? 네, 제가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겠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차만 갖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 그래? 근데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왜? 궁금하시죠? 답변을 당신, 왜냐면 저 어릴 때 너무 똑같이 걸어와가지고 답변을 당신 해봐. 제가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오케이. 어차피 얘기를 꺼내봤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꺼내봤자 이해를 못해서 대화가 진행이 안 돼서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대부분이에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나 오늘 뭐 했어 하면 여자한테 물어보면 뭐 여자가 오늘 뭐 부장이 뭐 짜증나게 했어, 뭐 오늘 뭐 연예 뉴스 보니까 박보검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거보다 오늘 뭐 했어 하면은 오늘 뭐 걸리고서 뭐 했고 물건 뭐 하나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예 얘기를 그런 대화 자체를 하기 꺼내면 싫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대화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굳이 하면 이제 얘가 돈을 버는구나. 근데 그 돈을 나한테 안 쓰는구나 해서 서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월급쟁이고 너랑 그냥 풋풋한 연애를 하고 싶어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가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거 알게 되면요. 돈이 있는데 가방을 왜 사줘요. 가방도 사줘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100일째 되는데 선물 뭐 제대로 된 걸 해야 되고, 막, 많이 서운해. 우리가 지금 아파트도 갖고 있고, 뭐, 오피스텔도 갖고 있고, 그런데, 제대로 된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제대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면, 그걸 맞게끔 해줘야 또 여자가 그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저는 되게 컸거든요. 오케이, 자. 답변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 골 때리네? 야,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 25세, 그랬다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막 자랑하고 막,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처음 실수를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친한테 말 안 한다 했지. 전 여친한테 안 했다고는 말 안 했잖아요. 전 여친한테는 했어? 아니요, 전 여친도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아무도. 그럼 그 전전전 여친은? 그때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빨리 깨달았네요. 재밌네. 자,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했어요, 경매를? 23살 3월쯤 그쯤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5월 그쯤 낙찰을 받고. 2달 만에 낙찰을 받았는데, 자, 그래도 뭐 경매를 시작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축은 계속은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저축을 했는데 이제 돈이 막 쌓였는데. 이걸 뭐 해가지고 돈이 쌓여, 23살에? 이제 회사 월급 받은 걸 저축을 해가지고 돈이 이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막 계속 그렇게 모아지니까 이제 이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는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네네. 뭘 해야 될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좀 봐야겠다. 그래서 봤는데 경제부에 갔는데 주식책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책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열어봤는데 부동산 경매책이길래 그래서 좀 그 자리에서 그냥 좀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인다 해가지고 그때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읽었던. 그게 계기구나. 항상 근데 계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딜 가든 어떻게 어린 나이에 하게 돼서 항상 궁금해해요. 저도
처음 보자마자 이 친구한테 어떻게 시작이 됐냐고 물어본 게 저는 되게 지겨웠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지. 어린데 어떻게 시작했냐 맨날 물어보면 이제 막 그냥 사실 돈 벌려고 그냥 돈 벌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뭔가 그럴듯한 그런데 그게 왜 부동산 경매냐고. 아니, 뭐 그럴듯한 이유를 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는 막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막 돈이 없으면 뭐 어쩌고 막 지어냈는데 사실 그냥 돈 벌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가 돈 된다 해서 시작했던 건 저도 비슷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제일 먼저 낙찰 받았어요? 아니, 빌라를 처음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어디에 있는 빌라였어요? 집 근처에 있는 빌라였는데, 예. 안산의 빌라였는데, 그 빌라를 제가 1억 8천만 원에 주고 낙찰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세는 얼마 정도였어요? 시세는 2억이라 그랬었는데, 예. 설령 이제 팔 때 되니까 이제 근처가 막 재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팔 때 이제 월세 1년 가지고 일반 세율로 바로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1억 8,800인가 해서 딱, 뭐야, 800 남았어요?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솔직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어. 네,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집이 또 강제 집행을 했었어요. 안 나가서. 네, 안 나가서. 그럼 돈 들었네.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야. 남은 게 그냥 아예 없다. 네, 경험. 첫 해는 경험만 했네. 경험만. 아주 성공적인 거 아닌가요? 첫 경매에 돈 안 잃었어요. 네. 그렇긴 하다. 네. 그러면, 첫 해, 이렇게 입찰 들어갔을 때, 누구 도움도 없이 책만 읽고, 경매 절차만 숙지하고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네네. 겁이 없네. 그런가요? 겁 없지. 나이가 든 사람도, 진짜 공부 15년, 20년에도 입찰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많습니다. 입찰 법정에 가기가 두려운 사람이 네,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돈 들고 가서 또 현금 뭉텅이 들고 가서 수표 너한테 부들부들 떨리고 막 입찰 보증서 써놓고도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공 하나 더 썼을까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감정가가 얼마였었어요? 감정가가 2억이었어요. 감정가 2억. 네. 시세도 대충 2억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 거기 몇 명이 입찰했어요? 17명 정도가 입찰하셨어요. 그만큼이나? 네. 90% 선에 낙찰 받은 거니까 안산 빌라치고 높게 받은 거죠. 그렇네. 네, 그래서 운 좋게 이게 2등하고 차이는 얼마나 났어요? 한 400만 원 그 정도 차이 나시던 거. 오, 잘 넣네. 1억 9천, 2억짜리를 1억 9천. 1억 8천, 1억 8천? 네, 1억 8천, 90%의 낙찰을 받았어. 17명이나 입찰했고. 네. 그러니까 안산 빌라는 보통 80%대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90% 쓰니까 80%가 뭐야? 난 뭐 70%짜리 그러니까 막 높게 받아봤자 80% 낙찰되는데 근데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 좀 올라줘서 다행히 손해 안 보고 팔았다 이런 거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안 나가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했고. 아, 네.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비용은 정확히. 한 300 이상 들걸? 네, 280 그 정도? 청구는 다시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 다시 안 했고요. 되게, 그 사건이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 사람이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한테 낙찰 받자마자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날 딱 이제 막 찾아보니까 즉시 항고를 하려면 공탁금이 그렇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탁금, 이자도 없는 사람이 공탁금을 낼 돈이 있나? 막 그 생각이 막 들면서. 그렇지.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더니 결국 안 하시더라고요.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바람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법인 회사에서 계속 저랑 대화를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연락을 끊고 그냥 그 사람이랑만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쪽에서 요구 조건이 뭐예요? 그쪽은 요구 조건이 그냥 오래 살게 해달라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럼 뭐 재계약하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쓰고, 보증금 걸고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언제까지 나갈 동안 한 1년 동안 기다려달라, 뭐 이런 거? 네, 그냥 계속 기다려달라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최장 한 6개월은 내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불가능하지. 그럼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 그리고 그만큼 기다려달라 그러면, 뭐 몇 달치 월세를 선불로라도 주고, 그렇게. 그런 얘기는 없고. 네,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기다려만 달라. 근데 생각을 막 해보면 그 법무법인 회사가 그냥 저를 그냥 되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아무것도 모른다 막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얍잡 싸먹어. 그냥 우리 말로 얍잡 싸먹어. 어린애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뭐 쉽게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법무법인은 어느 법무 그죠 경매상 채무자가 의뢰한 법무법인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아마 등기나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거 바보 날려서 같은 그냥, 짓이야. 그 돈으로, 최소한 뭐, 한 200 이상은 줬을 거 아니야, 1,200원. 네 270 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라리 한 3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270 같으면은, 뭐, 한 6개월, 지금, 얼마 정도 되나? 2억 같으면은 50, 충분히 되네. 6개월 살 수 있는, 10만 원 정도.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임차료는 되네. 그럼 얘 직접 협상해가지고 주워버리고, 6개월 동안 후에 나갈게. 이렇게 협상하는 게 낫지. 쓸데없는데 줘가지고. 빌라가 되게 큰 건가 보네요. 아, 네 크긴 했어요. 그쵸. 거의 24평 이상이네. 네네. 거의 30평 정도 넘는 거, 왜냐면 그 정도 가격이 되죠. 그렇지. 안산 빌라가 그 정도 가격 같으면. 그걸 스타트해서 계속 이렇게. 나도 안산 빌라 많은데. 안산 빌라? 아, 그거 맞죠? 안산 빌라. 아재 개그다. 우리 지금 얘들이 20대야. 안산 빌라. 안산 아파트도 있고. 그냥 웃어주는 거야. 얘들이 그냥. 안산 토지도 다 많아. 그래가지고, 그걸, 그러면, 단기 매매했네? 네 1년 가지고 있다가 월세에 내놓다가 제가 바로 팔았어요. 단기 매매는 아니죠. 그때까지는 1년. 일반 과세로 예, 했을 거예요. 1년 갖고 있었다면서. 네네. 예. 일반. 토지는 2년인데 음. 주거는 1년 지나면 일반 세율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빌라 네 이제 말고 이제 빌라는 오피스텔. 이제 안 하고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런 거. 빌라를 왜 안 하기는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이제 이제 별로 좋은 기억이 예. 하나도 없어요. 오피스텔은 좀 나왔어요. 아, 네 이제 월세 나오는 거 보면 괜찮더라고요. 뭐 건물도 깨끗하고. 네. 근데 왜 아파트로 또? 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월세는 안 받아도 되겠다가 일단 있었어요. 일단 오피스텔로 이제 월세를 더 받으면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낙찰 받고 나면, 작년부터 지금, 그 은행에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하기야 거치 기간이 아직 안 끝나, 아직 거치 기간 중일 수는 있겠다. 3년 시작했으면. 근데 나는 옛날에 대출 받은 것들 있잖아. 다 요즘에 다 그거 일부 면제하라고 다 날라와. 네. 또는 그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돌리자. 그러면서 작년에는 재작년부터인가 말부터인가 그 일부를 변제하거나 원리금 균등 상환하면서 이게 돈이 엄청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거의 월세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냥 월세 그대로. 물론 이제 어떻게든 간에 갚아 나가면 내게 될 수 있다. 언제나 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은 있지만, 야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면 이게 허덕허덕거리는 거야. 주택수만 잡히고. 지금은 그런 측면이 없을 수 있는데 거치 기간 끝나고 나면 예. 균등 상환하자 그러면 아예 월세 남는 거 없을 걸. 지금 1년 거치짜리가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이자랑 같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3만 원? 월세랑 해서 마이너스 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균등 상환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할까 막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뭐 일단 버티니까 버텨보는 거지 뭐. 돈은 묶였는데 시세는 안 오르고 돈은 마이너스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원금 일부를 갚아 나가니까 네. 그나마 좀. 사실 나중에 받을 돈이라 생각하면 되죠. 어차피 집 팔고 나면은 대출금이 줄어 있으니까 그만큼 한 번에 받는다. 갑자기 기침이 나네. 기침하는 사람은 이거 방송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환영받지 못하는. 두 번째는 뭘 낙찰받았어요?
두 번째는 오피스텔 낙찰 받았어요. 3,500. 어디 있는 안산에 네, 있는? 안산. 바로 집 근처에 있는 3,500짜리 오피스텔이었는데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이제 월세를 내놨어요. 보증금 받고 나니까는 들어간 돈이 없었겠네요. 거의 없었어요. 800만 원 이제 보증금 아니 800만 원 정도 이제 투자금 그 정도 들어오고 이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어온. 수익률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고 나면 네. 예,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한 2천 정도 예상했다가 다시 한 1,000만 원 이하로 이제 투자하고 보증금 빼버리면 그 돈까지 또 투자하고 싶은 거야. 알지 나도. 야, 그러면 감정가는 얼마였어요? 감정가는 4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4천인데 3,500에? 네네. 3,500에 낙찰을 받았다고. 네네. 좀 많이 낙찰가가 좀 높은 거 아닌가? 아, 네, 좀 그렇기도 한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세 곳에 물어보니까 이쪽은 창가 쪽이라 4,500까지 받을 수 있겠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매가를. 네. 구조 자체가 감정을 잘할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쪽은 창가 쪽이고 4,500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이 정도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7명 정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감정가를 무작정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지. 그 감정 평가서 볼 줄 아세요, 혹시? 아, 네. 예, 감정 평가서 보면 이제 어떻게 감정했는가, 어떤 걸 비교 사례 들었는가 나오잖아요. 보통 주거는 비교 사례법으로 하니까.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좀 되게 오점이 많아요. 네. 분명히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창가냐 아닌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뭐 로얄동 로얄층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 그런 걸 반영 안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가는 시세를 무조건 이렇게 반영한다라고 볼 필요 없고 그냥 조금 뭐 그런 걸 잘 허를 찔러도 괜찮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월세는 35만 원이고 보증금은 이제 300 그 정도. 300에 35만 원 네. 정도네. 300에 35만 원. 이자 해봤자 어차피 20만 원도 안 나가니까. 네. 그러면 1,200만 원을 묶어둔 거네? 아, 네, 일단 그렇게 된 거죠. 네. 1,200만 원 묶어두고. 1,200만 원에 대한 월세 수익이 한 20만 원 정도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연락 잘 받았어요.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의 아파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월세 마이너스 3만 원짜리 그거 네 감정가가 얼마였고? 감정가가 1억 2,500이었던 것 같아요. 1억 2,500. 그래서 제가 1억 1,300 그 정도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1억 2,500짜리, 네, 1억 그래서 1,300. 지금 500에 50 월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대출은 9천만 원 정도 하고. 최고로 땡겼네. 네, 지금. 뭐, 그 신용까지 껴서 받은 거야? 아니면 신탁 받은 거야? 아니 그냥 일반 새 거, 대출? 네, 일반 대출로 해서. 그럼 몇 프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1억 1,500에 9천만 원이면 80몇 거의 퍼센트. 85, 받았네요. 85%. 85% 정도. 기대출이 별로 없어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아, 소득 네. 대비? 네, 그렇죠.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까지. 이제 이제- 그거 네. 대출 9천만 원 받으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확 올라갔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9천만 원 받으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뭐 MCG, MCI 떨어지고, 이제 뭐, DTI 이제 간당간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다음부터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 아파트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세를 놓고 있어요. 500에 60만 원. 네. 그래가지고 1억 3,500에 낙찰 받아서 이것 또한 9,500 그 정도 대출 받고. 근데 이때 딱 대출을 받을 때 느꼈던 게 이제 대출이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회사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대출 은행 찾기.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출을 받지 해서 사업자, 임대사업자 그거 대출을 해가지고 억지로 받았어요. 네, 억지로 받았어요. 이제 그럼 마지막이다. 우리 작년이구나. 네, 2019년도. 네. 어. 이게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법인으로 해야겠다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또 대출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좀 한도가 좀 네, 적게 그래도 돼. 또 나와. 걱정 안 해도 돼.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방법이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또 이제 RTI 따지고 하면 근데 너무 큰 건 하지 말고 5천만 원 이하짜리를 대출 받는데. 그러니까 뭐 1억짜리 이하를 대출을 5천만 원 이하 정도로. 막 예를 들어서 감정가 1억이면 한 7천 정도의 낙찰 받아가지고 한 4, 5천 정도 대출 받는 걸로. 80%의 방 빼기.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해. 그럼 이제 대출로 다 땡겼고 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준비하는 게 특수 물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출 참. 우리 이 선생님이 한번 제안을 해주시죠. 특수물건 이제 아파트 이런 걸 다 경험을 했어요. 우리 최재혁 분이. 그래서 특수물건이라 그러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뭐가 있을까요? 토지 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 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가장임차. 뭐 가장임차인 뭐 다 있을 텐데 지금 막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가장 하기 좋은 특수물건은 공유지분이겠죠. 공유지분이 이제 근데 항상 이제 공유지분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걸 궁리를 좀 해봐야 돼요. 너무 극과 극이라. 빠져나오는데 비용이 들어. 시간도 비용, 시간과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든다는 것은 거기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공유자 간에 이제 그 분쟁이 틀림없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겠죠. 이 분쟁을 해결할 때 법무 비용이 또 들어가요. 소송을 또 이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좀 핵심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최재군 그 낙찰 받는 그 손을 보아하니 손이 너무 커. 손도 크고 간도 크고. 손 너무 커서 그래서 공유 지분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적자 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감정가가 가령 1억인데 이거를 9천만 원 내지는 뭐 9,200 뭐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뭐 차이 별로 없어지죠. 나중에 이제 비용 제하고 나버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 물건으로 접근을 할 때는 그 일반적인 경매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낙찰가율이 훨씬 더 낮아야 돼요. 그러겠죠. 그게 이제 그 법무 비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는 게 그 낙찰과 차액도 수익이지만 그 차액에서 그 이 공유 지분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게 완전한 물건으로 만든다든지 내 지분을 처분한다든지 하는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수익의 그 크기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은 이제 그래요. 네. 일단 싸게 낙찰 받는 게 일단 핵심이다. 그렇지. 공유 지분에서. 그래야 나중에 전체를 분할 소송 청구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전체를 경매로 넣었을 때 배당금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 이익, 그래서 그 차액 이게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단계를 이제 일반 입찰 단계에서 건너뛸 때, 일반 물건에서 건너뛸 때, 가장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특수 물건, 일반 물건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용에서 특수 물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토지나 상가로 이런 물건 자체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법적 권리가 어려운 걸로 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좀 한 단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때. 난 내 같은 경우는 그거 가리지 않고 네. 일단 돈 되는 거. 일단 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게 권리가 아주 어렵더라도 네. 근데 이제 주로 아파트는 그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종별상.
토지든 뭐든 상가든 일단 돈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은 그 종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토지에서 특수 물건 이런 게 가장 수익률은 좋고 돈이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겠지. 토지 특수 물건이 제일 돈이 되겠죠. 그 황금손 네. 우리 이제 황금손님이 이제 아파트 지분 낙찰을 받아가지고 뭐 최근에 수익을 좀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얼마 안 되죠. 그렇게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제 몇 천만 원 땡기긴 그렇지. 했지만, 그게 투자, 전체가 뭐 몇 들어간 억이나 큰 규모에 비하면 투자 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 차액 자체는 한 1억 가까이 차익이 난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차익 자체는 한 1억 가까이 그렇지. 난다고. 사당에 있는 아파트니까. 사당 아파트를 공유지분으로 받으셨는데 차액이 1억에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남는 게 얼마 안 남죠. 이게 왜냐하면, 그 세금으로 이제 단기 매매에다가 조정지역 가산에다가 하니까 한 60% 가까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60% 조금 더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거기 뭐 2주택 뭐 하여튼 자기 기존에 이제 집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한 70%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가지고 이제 예. 세금으로 한 70%를 갖다 그러면 바치고 진짜 국가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럼 이제 차익이 1억이 남았는데 남는 게 3천만 원밖에 없어. 거기다 이제 금융비용 빼고 나면 그러면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협상을 잘해가지고 그 기간을 이게 몇 개월 이렇게 단축을 해놨으니까 그렇지. 그 6개월 미만으로 단축했으니까. 6개월 미만 단축을 해놨으니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이 어떠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빨리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죠. 특수 물건을 공부할 때 뭐 그 물건을 찾는 실력을 기르는 것보다 빠져나오는 그런 약간 사회적인 그 지능이 더 이제 좀 길러줘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협상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빠르잖아. 협상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빠른데, 근데 이제 협상에 힘이 생기려면은 그 법적인 권리를 쥐고 있어야지 협상에 힘이 생겨요. 그 법적인 권리를 잘 알고 있고 그 과정도 잘 알고 있고 그래야지 그래 협상력이 생기지. 그래, 20대들이 상대방하고 주로 협상하는 상대방은 최소한 40대 이상인데, 좀 상대방이 얕잡아보고 깔고 갈 소진이 있겠다. 그냥 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야죠. 사칭은 아니고요. 그건 불법이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럼, 야, 네 명의도 아닌데 박차를 받았어? 이거 아니, 그거는 이제 실명법 뭐 위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올 소지가 있어.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제 3자법을 쓰면은 좀 낫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뭐 완전 제 얼굴에 뭐 가서 아이 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누가 열어줍니까? 너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애가 와가지고. 예, 제가 낙찰 받았는데요. 이러면 이제 뭐요? 하면서 문 열고 뭐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이 아파트 주인이라고? 그런 소진이 있겠네. 맞아, 그게 좀 어렵긴 하겠다. 예. 그래서 저도 되게 법에 좀 집착을 많이 했던 게 악착같이 제가 칼자루를 주려고 예, 제가 뭐 과반 이상 지분을 갖고 뭐 그리고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등기부만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남편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한테 상속이 되고 아들들한테 쪼개졌는데 아들 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어머님이 살고 있는데 아들내미들이 그 집을 쫓아내게 막 두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황상 이런 걸 좀 칼자를 쥘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것도 일종의 스킬이죠. 네. 근데 공유지분을 할 때는 그 상대방 공유자들 중에서 재력이 있을 만한 사람들, 이 물건을 누가 총대를 메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어머니 한 명에 아들 둘, 딸 한 명이단 말이야. 뭐 그 중에 딸이 공유지분으로 나왔다 치자고, 뒷면으로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아들 둘이의 재무 상태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그냥 평소에는 그냥
니 경매 날아가든 말든 막 신경 안 써 하다가 거기 엄마가 살고 있다 그러면 엄마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둘의 그 재무 상태를 뒷조사를 해가지고 뭐 큰 아들이 뭐 최소한 해결은 하겠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죠. 그 집 전체를 우리가 사용 수익은 못 하더라도 이 집을 비워달라, 이 집에서 나가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님은 거기 평생 살았고 아버님과 같이 이제 남편하고 살았던 기억이 있는 동네에다가 거기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거든요. 그 경로원이나 뭐 노인정 가면은 다 그쪽 사람들인데 못 나가거든요. 그리고 아들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아들 중에 한 명이 뭐 삼성동 산다, 뭐 삼성동 아이파크 산다 이러면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저는 지하주차장 통해서 막 갔거든요. 네, 저 옛날에 지하주차장에서 네. 저 거주자 문 열고 올라가지고 같이 속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저는 되게 담 넘고 막 생 난리를 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롯데캐스 거기 들어가가지고 만났었는데 해결을 잘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사당 그 황금손님 받은 그 아래 아파트 우성 아파트 제가 받았었는데 그거 한번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재밌었죠. 아 그때 그거 예, 옛날에 그래. 뭐 끝에 그냥 조금 그냥 잘 되긴 했지만 그런 오히려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 협상이 안 되면 길은 있잖아요. 우리 그 얘기를 해주고 우리 강의 마치죠 뭐. 협의 매도나 협의 매수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내 수단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 우선은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선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뭐 3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3분의 2 지분권자든 누구든 그게 이제 주거용이라고 한다면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러면 사용료는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용료를. 물론 이제 임의로 주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료의 이제 액수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수단을 다 병행을 하는 거야. 하나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협상, 그 다음에 사용료에 관한 협상.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를 딱 보는 거야. 저쪽이 사실은 정말 돈이 없고 이러면은 그 집행권을 얻을 수 있어요. 사용료 채권에 관한 집행권은 판결을 받아버리고 그래서 지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저쪽에 지분을 경매로 넣으면 나한테는 뭐가 있다? 공유적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 지분을 날려버리죠. 상대방 지분을. 그러니까 이 사용료 채권을 가지고, 얘가 이제 차임 채권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이 막 500만원, 300만원 이게 없어가지고도 경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단을 쓸 것인지, 그러니까 요 수단을 쓰면은 이제 전체를 취득하는 데는 유리하겠죠. 공유적 우선 매수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안 되면 사용료대로 받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편으로는 또 제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지분 이거를 이제 배수해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이 두 가지 수단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지. 지분을 낙찰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집주인이야. 1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아까 내가 법무비용 얘기를 했잖아요. 공유 지분권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될 대상도 많아지고 비용도 많아진다. 공유자들 한 5명 이내가 좋겠어요. 이게 공유자들이 많으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지분을 현금화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때 이게 공유자들이 많으면 협상 과정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도 복잡해지고 손달이 안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유자 숫자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비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공유자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한 명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비용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두 개 절차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돼. 네. 항상 머릿속에 이제 두 가지 수단이 다 있다. 또 궁금한 게 볼 때 뭐 공유자 수도 중요한데 공유 지분의 현황도 중요하지 않나요? 얼마나 2분의 1인가? 그 3분의 2인가? 근데 이제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배타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전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쓴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세를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그 소수 지분권자로 하여금 쓰게 만들고 거기에 상응하는 월세를 받을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나가세요 라고 해서 쉽게 내주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럼 또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지. 여기에도 비용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느냐 소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내가 최근에 그 지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을 직접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당진에 낙찰받았는 거. 2018년도에 받았나 19년도에 받았나 헷갈리는데 19년 초에 받은 것 같다. 19년 초에 받았는데 3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요. 사촌지간을 갖고 있어. 그래서 몇 차례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유 분할 청구소송을 직접 진행을 했고 한 명은 아예 뭐 나한테 연락을 안 한 거고 한 명은 신한은행 본사에 있는 꽤 나름 엘리트 이쪽 계통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채권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자기 그 소문중 묘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벌초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인접지하고 같이 해가지고 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그 묘지는 다 이상해가지고 납골당에 넣겠다라고 원래가 유년이래. 그래서 원래 하기가 딱 좋대. 그래서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얘가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같이 매각해서 팔자 부동산에. 위임해서 서로. 그러니까 자기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게 이제 현물로 분할이 될지 대금으로 분할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질 건데 원래 이제 지금 판결이 좀 있으면 곧 날 거야. 근데 이제 원래만큼은 팔지 마라. 경매로 넣지 말고 원래 12월 31일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업소를 통해서 최대한 팔아보고 높은 가격에 팔아보고 그리고 2021년 1월 이후에는 당신이 알아서 경매를 넣든지 알아서 해라. 그 조건이면 자기가 그냥 이 공유 분할 청구 소송에 지더라도 협조하겠다. 단 1년만 기다려주면 어떻겠냐. 오케이 나도 오케이. 제값에 팔 수 있으니까 더 좋죠. 나도 오케이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왜냐하면 그 토지 취득 기간이 최소한 2년 또 있어야 되잖아. 세금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내가 승소는 이제 곧 할 거 한 2월 다음 달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이게 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내놓고 최대한 팔아보고 안 팔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경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년에 1월 1일 날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매각해가지고 내한테 대금이 들어오려 그러면 최소한 가을 정도는 가야 들어올 거야. 뭐 물론 경매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일반 매매로 팔 수 있으면 근데 팔아버려. 등기 떼보고 압류돼 경매 게시경매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들 꺼려하지 않나요? 경매를 아직 안 넣은 거지. 만약에 이제 이미 진행 중인 내년에 이제 1월 1일 이후로 경매를 진행을 하면 내가 건재당 지분 취득할 때 건재당 받은 거 외에는 깨끗해. 깨끗해. 뭐 경매 취하하고 건재당 설정이고 해줘야. 그러시면
이미 한 여름쯤, 올해 여름쯤 미리 경매 진행시켜 놓고 계속 변경 연기해서 내년 초까지 끌으시죠, 그냥. 경매 신청 자체를 1월 올해는 안 넣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매매 과정에서 저 사람은 경매로 당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어쨌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진 이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판결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등기부에 기입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경매 신청을 해야지 기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결만 받아두고 내년까지 이제 기다린다는 거잖아. 판결 받아두고 원래는 저 중개업소를 통해서 팔아보고. 원래는 한번 팔아보고. 근데 그게 낙찰가가 감정가의 4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난 여유가 있는 거야. 여유가 있어. 제값에 팔리면은 상당한 수익이 그러지. 참아보셔야 되는데. 제값에 팔리면. 그거를 내가 전체를 낙찰 받을까도 생각해봤어. 전체를. 얘하고 협상이 된다 그러면 안 팔리면 그게 왜냐하면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 물론 그쪽에 조금 임야라서 토목공사는 좀 해야 되지만 충분히 개발 가능해요. 네, 그래서 훌륭한데요. 조금 이제 그 땅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개발하려고 할 공장을 지금 한 600평 정도 되니까 좀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창구라든지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팔 수 있지 않을까. 전혀 뭐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그러면은 엔돌핀님의 첫 특수물건 공유 지원으로 좀 아까 걸로. 아까 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인생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방송에서 하라 그랬잖아. 말 자르시고 못하게 질문 못하게 막 하고 방송에서 하라고 막. 배당 뭐라고 그랬는데? 네네, 배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임차인이 받아갈 최우선 변제금에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급 안 하면 이 월세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에 배당 배제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했던 누가 배당 배제 신청을 해요? 채권자가? 권리자가?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면은 불이익을 보는 채권자, 네. 주로 은행이 되겠네. 네. 당연하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임대차 보증금은 차임 등을 공제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소유자가 이제 그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항력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낙찰자가 낸 그 대금을 가지고 낙찰자가 낸 대금을 가지고 여러 경매상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임차인이 배당받아갈 금액을 약정한 보증금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돌려받아야 될 보증금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약정한 보증금으로 받으면 쓰겠어? 이건 돌려받아야 될 보증금이 돼야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임 연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채권자들이 얘기를 한다든지 경매상 채무자가 얘기를 하면 그럼 그만큼은 공제를 하고 그 잔액에 한해서 이제 우선 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임대인의 위치에 있는 그 경매상 채무자 말고 그 채권자도 그렇게 주장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그 카페에 올라온 질문 한번 보세요.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광주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광주에 있는 독서실. 독서실인데 이분이 계약을 하려다가 이제 못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전체 상가가 경매로 나가게 됐는데 자기도 입찰을 했는데 뭐 2등 했는가 3등 했는가 하여튼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증금 일부를 배당을 받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차임을 지급을 하지 않았어. 차임을 지급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채권자가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일단 배당을 받는데, 아마, 내가 얼핏 보기로는 시설비하고 할 때, 그 권리금을 또 주인한테 줬는가? 했는가 봐요. 권리금을. 그래서 그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인정이 된 게 아니라, 아마 채권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채권 신고를 했는데, 근데 그게 보증금이라고 신고를 했지, 권리금이라고 신고하면은 그걸 배당을 해주겠어, 법원에서? 당연히 안 해주지. 보증금이라고 신고를 한 것이고, 경매상 채무자가, 나 어차피 권리금 줘야 되니까 저 받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의를 제기를 안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들도, 자기에게 뭐 불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없거나 이러면, 굳이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하고, 배당 이의하면 해봐서 알겠지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배당에 일주일 안에. 그치.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부당이 되게 문제가 생겨요. 배당을 덜 받은 채권자가. 배당 덜 받은 채권자는 분명히 있죠. 배당 덜 받은 채권자가 그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배당을 제대로 했다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부당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그 배당에서 자기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만큼 줘야 될 차임을 안 줬으니까, 그걸 까고 줬어야 됐는데, 안 까고 줬으니까 나중에 채권자가, 지가, 배당을 전액 임차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럴 여지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표가 확정이 됐다고 해서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배당이 끝났어도 추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기간은 없나요?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 있죠. 10년. 10년. 설날이 길지. 저는 뭐 2주 이런 줄 알고. 근데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들은 몰라. 월세를 줬는지 안 줬는지 요치가 알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경매상 채무자밖에 없어요. 아니 채권자가 월세를 내는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놓고 배당 이의 신청을 안 해버린 거야. 근데 여전히 이 선생 말에 의하면 추후에 배당 다 받고 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있다. 이 얘기잖아 지금. 나 같으면 제기하지. 금액이 크다면. 그럼 금액이 있고. 이게 독서실이면 그 월세도 꽤 될 거단 100만 말이에요. 원씩 나가겠네. 한 그다음에 1년 동안 안 냈으면 한 몇천만 원 될 것 같은데. 몇천만 원까지 한 300만 원씩이라 그러면 1년 같으면은 3,600. 3천 되지. 내가 알기로는 그 월세를 꽤 더 올려달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누가 키를 쥐고 있냐면은 경매상 채무자가 키를 쥐고 있어요. 경매상 채무자가 잘 모를 거야. 경매상 채무자가 임차인한테 너 나한테 줘야 될 월세도 안 주고 배당 다 받아갔잖아. 배당은 다 받아가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일부 돌려내. 내가 입 다물 테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반띵 내놔. 뭐 이렇게. 권리금에 대해서는 그쪽이 권리금은 없어지는 거죠. 권리금은 우선 변제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려면은 판결을 받아야 돼. 당연히 판결을 못 받았겠지. 그러니 권리금을 가지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은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야. 자기 주장은 뭐냐면 월세를 안 준 거는 받아야 될 권리금에서 깐 거다라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보증금에서 까질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 주장이 자체가. 잘못된 거네. 그 주장은 안 받아들여지겠죠. 안 받아들여지겠어. 왜냐하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개 채권하고 차임을 이렇게 서로 상계 처리하기로 하려면은 상계 처리하려고 하려면 이 상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이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압류 이후에는 이게 대항이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다른 채권자들이 침해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내가 뭐 빌려준 돈 받을 거 있는데 이거하고 월세하고 까자. 이렇게 뭐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일방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이제 가능할까? 키는 임대인이 지고 있다. 경매상 채무자. 경매상 채무자가 지금. 그거는 경매상 낙찰자가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 밀린 금액이죠. 그렇죠. 네. 그 후로부터 또 낙찰자가 또 이제 부당이득금 청구를 또 받아낼 수 있는 거고. 네. 자, 우리 엔더피님 아까 질문이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하나 더 하시죠. 좀 비슷한 거였는데, 이제, 월세가 아닌 이제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이제 관리비 공용 부분 이제 낙찰자가 인수니, 낙찰자가 이제 그만큼 이제 가격을 좀 덜 적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그게. 뭐가 이제 가능한? 관리비 연체된 거. 예. 네네. 예. 공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 관리비가 있고 이제 그 해당 전유 부분이 있고. 전유 관리비. 그것도 네. 그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될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냐? 뭐 네네. 그 얘기 그지 아니에요. 그거죠? 네네. 당연히 공제가 되지. 대신 이제 공유부랑 그 전유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원래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네네. 임대 목적물을 쓰는데 드는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네.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 약정을 해요. 다 임차인이 부담. 임차인이- 수익자.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 다 약정한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또한 역시 임대차에 관해서 생긴 채무예요. 임차인의 채무.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에 관해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비 채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낙찰 받을 때 보면 아파트 밀린 관리비에서 전유부는 안 내도 공용부는 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네. 인수가 된다는 거지. 인수 낙찰자한테 인수가 된다. 낙찰자에게 인수가 된다는 된다. 거고. 실제로 임차인이 그걸 안 내가지고 임차인이 배당해서 최우선 변제금에서 받아가면 낙찰자가 일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 아니 뭐 배당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 우선은 이제 자기가 낸 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낙찰 대금을 냈고 이 낙찰 대금을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증금을 더 많이 받아간 거지. 그렇죠. 자기가 그죠? 낼 돈 안 낸 거. 관리비 채무 상당액까지 받아간 거단 말이야. 그럼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가 피해를 입는다? 낙찰자. 낙찰자가 아니라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자, 낙찰자도 공용 부분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배당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부분만큼 네가 저 관리비를 내라 이거지. 아니 그거는 이제 경매상 채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일인데 원래는 이제 아파트 관리단에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 채무를 소유자 보고 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소유자 보고. 근데 소유자가 내야 될 이 관리비 채무를 임차인 보고 내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단 말이야. 그리고 소유자는 보증금에서 이제 일 다 까버리면 그러면 관리비는 받은 거야. 소유자가, 경매상 채무자가. 근데 요 놈이 관리단한테 공용부분 관리비를 안 준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낙찰자가 그것까지 떠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누가 이득을 받은 거예요? 경매상 채무자가 이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경매상 채무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경매상 채무자가 개털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경매상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관리비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가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사람은 낙찰자가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경매상 채무자나 아니면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낙찰 관리비가 엄청 크다고 봅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캐봐야 뭐 300만 원이면 뭐 뒤집어 쓰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엄청나요. 한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라는 게 없을까? 낙찰자는 경매상 채무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용부분 관리비까지 이 낙찰 대금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아 이거 내가 떠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떠안는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상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이 1억짜리 유치권이 걸려 있으면은 저 1억 원을 내가 그냥 떠안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유치권의 피담보 채무는 누구의 채무일 뿐이에요. 경매상 채무자 채무일 뿐이다 말이야. 낙찰자가 대신 유치권 없애려고 돈을 줬지만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기 때문에 경매상 채무자에게는 구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매상 채무자 개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떠안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지. 그래서 아예 그 비용 공제하고 그냥 개털하고 범털의 차이는 뭐야? 자꾸 개털이라고 하는데. 범털은 있는 놈. 아니지. 내가 생각에는 이래. 윤 춘장이 딱 그래. 털은 범털인데 하는 짓은 개털이야. 덩치는 산만한 게, 고등학생 무슨 씨발 고등학생들 저 어디 가가지고 저 일했는 거 그거 써줬니 안 써줬니 가지고 온 씨발 저 특수동 검사들이 생 난린데 그럼 뭐야 그 쪽팔리게 씨발. 자 오늘은 159회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우리 엔돌핀님 성명 공개하죠. 최재혁군, 최재혁 씨 경매 낙찰기를 통해서, 한 인간이 살아온, 짧지만, 경매 일지를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특수 물건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기로 해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담보되어 있고, 하기 쉬운 걸로, 시간과 비용이 조금 들지만, 지분 경매를 추천해 드렸어요. 이제 뭐 지분할 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뭐 이런 데 한번 도전해보죠. 네. 어때요? 좋죠. 이게 VIP 가입의 특권인가요? 물건 주고 다 도와주고 그죠? 네네. 지금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 네. 검토해줄게. 자, 오늘 시간 꽤 했네요. 네. 1시간 2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159회 부동산 경매 초보가 수되기는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